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같이 학습하게 된 이윤호 노무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입 배경인데요, 기존에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는 사건 사고일 겁니다. 현대중공업이라는 곳에서 아르곤 가스 질식으로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2013년도에 5분의 근로자분이 돌아가셨고요.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는요, 컨베이어 벨트에 비정규직 청년 근로자가 끼어서 사망하게 되신 사건이죠. 이게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천 물류창고 건설 현장에서 화재 사고가 났습니다. 무려 사망자가 38명 생기셨죠. 이런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도 있었고요. 저희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지만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세월호 사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인데 세월호 사건도 있었습니다. 저 위에 세 가지 사고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중대재해처벌법상에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로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고요. 아래에 있는 두 가지 사건들은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시민재해로 분류되는 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저희가 처벌법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원래 원문 전체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그 제정 이유를, 법률에 있는 제정 이유를 살펴보면 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물류창고 건설 현장 화재 사고와 같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4.16 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등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위험한 원재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산업 현장에서 우리나라의 사망자가 몇 명이나 한 해 발생하는지 아시나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은 사고 사망자 수입니다. 사고 사망자 수라는 건 뭐냐면 떨어짐, 끼임, 넘어짐 이런 사고들 있죠. 부딪힘 이런 사고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요 사고 사망자 외에 우리는 질병 사망자도 있습니다. 폐암에 걸리거나 혈액암에 걸리거나 아니면 직업성 질병에 걸려서 사망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사실 사고 사망자 숫자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한 해에 2,000명 남짓한 분들이 돌아가시고 계신데 그 중에 사고 사망자들의 숫자를 보시는 것과 같이 2017년도에는 964분이 돌아가셨어요. 1년에. 그러다가 2018년에 좀 올라갔다가 2019년도에 확 떨어졌죠. 855명으로. 그러나 2019년도 이후에도 저희는 계속해서 8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사고 만인율, 우리 근로자 10,000명당 사망자가 몇 명이나 발생하느냐를 봤을 때 우리나라 수치가 0.5대에서 0.4대로 떨어졌지만 아직도 여전히 0.46, 43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사실 많은 숫자입니다. 그죠?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828명이라고 하면요. 저희 하루에 2명 이상이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도 사고로만. 이래서 굉장히 중대재해가 우리 사업장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우리 근로자분들이 많이 목숨을 잃고 계신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등장을 했고요. 이제는 그
우리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란 아까 앞에서 언급해 드렸다시피 우리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중대산업재해와 일반 시민들에게 발생하는 중대시민재해를 합쳐서 중대재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대산업재해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산업재해 중에서 아래의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합니다. 뒤에 보시겠지만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중대재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두 가지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그건 뒤에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야기해야 되느냐,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겁니다. 또는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우리 대통령령으로 여러 가지 질병을 직업성 질병을 정의해 놨거든요. 그 정의해 놓은 질병에 해당하는 사람이 1년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우리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중대산업재해라고 합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중대산업재해 3번에 있는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질병 가운데 우리 근골격계 질환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골격계 질환을 포함시키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아직 많은 논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중대시민재해는요, 특정한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 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합니다. 물론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면 우리 중대시민재해로 보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해야 되고요. 중대산업재해는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인데요. 중대시민재해는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게 되면 우리는 중대시민재해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중대시민재해로 볼 것인가, 그래서 중대시민재해로 의율해서 그 관련자들 처벌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잠깐 언급드렸듯이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법에도 중대재해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같은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인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는 우리 정의 규정이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첫째,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는 동일합니다. 두 번째부터가 조금 달라지는데요. 두 번째, 우리 중대산업재해는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해야 됩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는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하게 되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로 분류가 됩니다. 또 끝으로 동일한 유해 요인이라는 요건이 필요 없이요,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하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로 분류가 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들이 좀 있는데요. 과중한 업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뇌심혈관계 질환 등이 발생하여 사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흔히 과로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과연 그러면 이 과로사가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과로사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저희가 중대산업재해로 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은 원칙적으로 중대산업재해로 보지를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업무 관련성이 높고 해서 이 업무 자체에 포함된 내적인 요인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중대산업재해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네,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인데요. 이 자살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재해로 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업무 관련성이 굉장히 밀접하다, 업무 내적인 요인이 가장 크다 이렇게 됐을 때는 예외적으로 자살의 경우도 중대산업재해로 의율을 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상에 우리 출퇴근재해의 경우에 우리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출퇴근재해의 경우에 중대산업재해로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통근버스를 제공한다든지 하여 그런 사업주의 지배관리의 범위가 명확하고 그 실질적으로 입증이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중대산업재해로 의율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렇게 중대산업재해는 아직 여러 가지 문제에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중대산업재해가 될지 아니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을지가 판가름되니 구체적인 사정이 없이 일반적으로 이런 사건은 중대산업재해야, 이런 사건은 중대산업재해가 아니야 라고 이분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종사자라는 개념인데요. 종사자란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있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해야지 근로자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을 처벌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네,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여러분 사업장에서 흔히 프리랜서라고 하는 분이 여기에 해당할 겁니다. 지금 저희가 특수 형태 근로 제공 종사자 이렇게 특정 법에서는 분류되기도 하는데요. 우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종속 노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게 가장 큰 특징으로 하고 있지만 밑에 여기 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뭐냐면 주로 자율노동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근로자가 아니란 말이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개념에 포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의 정의로 종사자라는 개념 안에 우리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나 목에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 도급인과 수급인이 있어요. 수급인의 근로자나 수급인의 노무를 제공하는 자도 종사자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사업장에 일시적으로 방문한 일반 방문자가 우리 종사자에 해당할 수 있느냐? 이건 좀 어렵겠죠. 그죠? 위에 어떤 개념에도 해당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사업장에 일시적으로 방문한 일반 방문자를 우리가 그들의 안전 배려를 책임질 일반적인 의무를 부담하고 있겠지만 그들에게 문제가 일어난다고 해서 우리 중대재해처벌법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저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포섭할 수 없는데 자율노동을 하면서 마치 근로자처럼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런 분들을 우리 보호하기 위해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산업안전보건법 아니면 산재보상보험법에서 우리 보호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이분들이 해당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분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우리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의율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 실습생입니다. 현장 실습생은 여러분이 우리 수습하자 이런 수습 근로자와는 다릅니다. 학교에서 여러분 사업장과 그 계약 관계를 따로 맺고 그 현장 실습생과 3자 계약을 맺죠. 3자 계약을 맺고 현장 실습을 하기 위해서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인데요. 주로 고등학생들, 고3이거나 아니면 특수목적 대학의 대학생들이 저희 현장 실습생으로 농장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이 현장 실습생은 근로자이냐? 그들의 법적 지위가 근로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학생입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4대 보험에 가입 의무가 없고요. 그 중에 딱 하나, 일하다 다칠 수는 있잖아요. 실습하다 다칠 수는 있기 때문에 산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게 되는 그런 특수한 신분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근로자도 아니고 노무를 제공하는 자도 아니기 때문에 현장 실습생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업주입니다.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 사업주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대표 아니면 저희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라는 개념은 사용자 사업주라는 개념은 개인은 개인 사업주 본인을 얘기하고요. 법인은 법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 적용법입니다. 자,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장이 어디냐면 저희 중대산업재해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여기 보시면 개인 사업주에 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법인 사업주는 근로자가 몇 명인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주는 5명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주를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중대산업재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 2024년 1월 27일 이후에도 이분들은 이런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법인의 대표자. 법인의 대표자는요, 저희가 사업주처럼 이제 보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용자 사업주라는 개념은 개인 사업주는 사업주 본인 또는 법인은 법인 그 자체를 얘기하기 때문에 법인의 대표자는 양벌 규정에 의해서 처벌의 수범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건설공사 발주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관여를 많이 하고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저희 중대재해처벌법의 정의에서 가장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개념이죠. 경영책임자 등입니다. 원칙적으로 이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고 있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 등은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우리 국가기관에 관한 내용이니까 설명을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누구죠? 대표이사님이죠. 아니면 회장님들. 권한과 책임이 있다는 것은 이 사업을 내가 어떤 지시를 내릴 수 있고 또 특히나 금전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중대재해 판례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판례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기소된 사례 중에 회장님께서 기소가 되신 사건이 있거든요. 그분 같은 경우에 경영 책임자 등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그분도 지금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검찰에서 기소를 했다는 것은 그분이 전반적인 컨트롤을 하고 회계나 자금에 대해서 집행할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던 분이기 때문에 대표이사는 아닙니다. 대표이사는 아니고 회장님이시지만 경영책임자 등에 해당해서 기소가 되신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금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는데 우리 오너 일가 회장님 이런 분의 그 책임을 처음으로 물은 사건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회사의 사고 자체는 굉장히 빨리 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호 사건입니다. 1호 사건인데 기소는 된 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은요, 우선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조치, 보건조치를 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런데 중대산업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중대산업재해 관련해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가 가장 핵심적인 의무입니다. 자, 그리고 중대산업재해 처벌 규정을 두고 있고요. 중대시민재해 관련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또 규정하고 있죠. 그리고 중대시민재해 처벌 규정을 규정하고 있고, 손해배상 책임도 규정하고 있고,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 제1장 총칙에서 목적과 정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정의 중에 중요한 내용은 저희가 2장에서 저랑 같이 학습을 하셨습니다. 자, 2장에 중대산업재해가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적용 범위가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5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 사업주에 한해서 5인 미만 사업주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4조가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라는 것이 제4조고요. 그 다음에 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라라는 것이 제5조가 되겠습니다. 5조에서는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급계약에서도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지켜야 하는 거죠. 그것을 위반하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6조에서는 이제 중대재해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에 의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7조에서는 양벌 규정. 자,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외에 우리 법인도 같이 처벌하거든요.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8조에서는 안전보건 교육의 수강, 그리고 시행령으로 가면 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죠. 자, 제3장 중대시민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그리고 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의 처벌, 그 다음에 양벌 규정,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보칙으로 이제 뭐 세부적인 내용이죠. 행정적인 내용인 형학적 사실을 어떻게 통보하느냐,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어떻게 공표하느냐, 심리 절차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손해배상을 어떻게 물리느냐, 그 다음에 우리 정부가 사업주 등에 대해서 이걸 지키라고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원과 그에 대한 보고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저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보시면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이행, 그 다음에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세 번째로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서 개선이나 시정 등을 명한 사항에 대해서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4조가 중대재해처벌법 4조가 구체화된 거, 특히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를 시행령 제4조에서 9가지로 세부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에서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요 4가지, 그리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련된 이 9가지를 이행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가 있냐,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 방침을 설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경영 책임자 등이 이제 설정을 하시는 거겠죠. 자, 두 번째는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설치하셔야 돼요. 유해 위험 요인 확인 개선 절차를 마련하시고요. 점검 및 필요한 조치도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우리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이나 시설, 장비를 구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유해 위험 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셔서 집행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5번째는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 수행을 지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R&R을 부여하라는 거죠. 권한과 예산을 부여해주고 평가 기준을 마련해서 꼭 정기적으로 평가와 관리를 하라는 겁니다. 6번째로는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의 전문 인력을 배치하라는 거고요. 7번째는 종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를 마련하고, 그 다음에 청취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라는 겁니다. 네. 8번째는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매뉴얼, 매뉴얼을 마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치 여부를 점검하라는 겁니다. 중대재해 산업 발생 시 대응 조치는 뭐고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어떤 사람이 그 사고를 발견했을 때 아니면 그 사고를 보고받았을 때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그 사람은 다음 사람 누구에게 보고를 해야 되냐 이런 내용들을 기재하고 계시면 됩니다. 예. 끝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급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를 준비하셔야 되는데 도급 용역 위탁 시에 산재 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 절차 및 관리 비용, 업무 수행 기간을 업무 수행 기간에 관련된 기준을 마련하고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하시라는 겁니다. 네. 저희 농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당장 이 모든 것을 하실 수는 없는데 우선적으로 하셔야 될 것들은 반드시 정해서 우리 사업장에 꼭 필요한 내용들은 우리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처벌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첫 번째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특수한 형태의 결과적 가중범위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은 결과적 가중범위란 말씀도 되게 생소하시죠? 그죠? 제가 그걸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우선은 우리가 고의란 말을 많이 쓰죠. 그런데 형사처벌 쪽에서는 고의가 어떤 객관적 상황을 인식하고 어떤 행위, 내가 범죄의 구성 요건을 실현하려는 의사입니다. 예, 그런 것들을 고의라고 하고요. 두 번째, 미필적 고의란 말도 여러분 많이 쓰실 건데 미필적 고의는 이런 거예요. 자, 고의라는 거는 내가 만약에 살인이라고 하면 만약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그런 의사를 갖는 거는 살인의 의사고요. 자, 미필적 고의는 이런 거죠.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죽을지도 모르겠는데 에이 죽어도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미필적 고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인화물질이 쌓여 있어요. 그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되겠죠. 불이 나면 엄청 위험해질 거예요. 그런데 에이 불이 나면 어쩔 수 없지 뭐 라고 생각하고 담배를 피우다가 화재를 내는 경우에 이 사람은 실수로 우리 화재를 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 사람은 고의로 화재를 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과실은요. 제가 어떤 사회생활을 할 때 주의 의무를 기울여야 되죠.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히 함으로써 구성요건적 결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우리 과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고의 과실은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 맞는데 미필적 고의라는 내용만 조금 주의 깊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업무상 과실은 일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업무 수행상에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라서요. 대표적인 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죠. 여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서 업무란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 반복하여 행하는 업무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회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식사를 하거나 수면을 하는 개인적인 생활 현상은 우리 업무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개성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호기심으로 한번 운전을 했어요. 그러면 그건 업무가 아니에요. 그런데 의사가 개업 첫날 의료사고를 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첫날이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할 생각인 거죠. 그래서 계속성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사무에 해당하면 되기 때문에 이게 적법한지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면허 운전이나 무면허 의료행위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업무에 해당한다. 이런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저희 한번 보겠습니다. 결과적 가중범위인데요.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의 기본 범죄를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의의 기본 범죄를 저지를 때 행위자가 나는 중한 결과를 예상하지는 못했어요. 이런 일이 발생할 거야 라고 예상하지는 못했는데요. 고의의 기본 범죄 때문에 중한 결과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예견 가능성은 있었던 거예요. 내가 명시적으로 이런 결과가 발생해 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이런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겠는데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그걸 알아차릴 수 있으면 중한 결과의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 과실이 있었다고 보고요. 이런 경우에 저희는 중하게, 고의의 기본 범죄보다 중하게 처벌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폭행치사죄입니다. 여러분, 폭행을 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나 저 사람 폭행을 해야지라고 때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제가 폭행을 할 때 그 사람을 죽일 거야 라는 생각이 있었으면 폭행죄가 아니고요, 살인죄가 되는데 저는 폭행할 의도만 있었어요. 근데 그 폭행 때문에 사망이라는 결과가 일어났죠. 그런데 제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예를 들어서 이 급소를 때린 거예요. 급소를 때리면 잘못될 수 있다는 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과실이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는 거죠. 그래서 폭행치사죄로 처벌이 됩니다. 보시면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폭행치사상죄 같은 경우는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에요. 벌써 차이가 엄청 크죠. 참고로 저 결과 부분에 있는 과실치사죄는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의의 기본 범죄보다 훨씬 중하게 처벌한다는 거죠.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 아까 제가 얼핏 말씀드렸는데 안전조치, 보건조치를 취해야 되는데요, 그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서 근로자가 사망을 하는 경우에요, 그게 사망에 대해서 제가 예견 가능성이 있으면 우리 중하게 처벌하게 됩니다. 자,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자체로 처벌이 있는데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 과실로 사망을 이제 시킨 경우에 과실치사죄는 앞에서 보셨다시피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죠. 그런데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치사죄가 성립이 되고요, 산업안전보건법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죠. 5년 이하의 징역보다 훨씬 무겁죠. 그죠? 벌금도 세고 이렇게 가중처벌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까지 봤던 결과적 가중범과는 조금 다른 형태로 중대재해처벌법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냐? 아까 말씀드렸던 4조, 특히 4조에서 말씀드렸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자가 사망을 하는 거죠. 둘 사이에 인간관계도 있고 객관적 기속이 있습니다. 자, 사망에 대해서 예견 가능성도 존재해요. 그런데 우린 특징이 뭐냐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이 없어요. 원래 결과적 가중범위 되려면 고의의 기본 범죄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기본 범죄 자체가 없어요. 대신에 그 고의의 기본 범죄는 없지만 그것에 가중돼서 결과가 일어난 결과적 가중범의 형태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에서 근로자가 사망에 이른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면 산업재해치사죄라고 해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1교시에 준비한 내용을 마무리 드리고 2교시에는 양도업과 관련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